태평양 북서부의 그림 같은 지역에서의 휴가는 불안한 사건으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구조대에 걱정된 어머니로부터 딸의 실종을 신고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하여 주변 지역 전체를 신중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되었고 젊은 여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황은 막막해 보였지만 한 목격자가 경찰에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실종된 젊은 여성을 실종 당일 낯선 남자와 함께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신디 엘링거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워싱턴주의 레이크우드는 숲과 호수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의 경제는 인근 맥코드 공군기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5만 9천 명의 주민들은 이곳을 아이들이 거리에서 무심하게 놀고 친구들을 방문하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6년 마을은 전국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일련의 사건들에 직면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고 주민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7월 4일 론다 프란체스키의 가족은 독립기념일 축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창문에 불이 켜지면 아이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 딸들인 애슐리와 브리타니는 돌아왔지만 맏딸 신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길 건너편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론다가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이웃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의 가족이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론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 경찰관은 신디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론다는 이 이론을 강력히 부정하며 딸을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책임감 있는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신디가 항상 정시에 귀가하거나 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수색에도 불구하고 신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뿐만 아니라 레이크우드 전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어스 카운티의 수사관 릭 아담슨과 테레사 베르크가 수사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디의 어머니는 딸의 옷차림을 묘사했습니다. 꽃무늬와 흰색 트림이 있는 짙은 파란색 드레스. 신시아 파하르다는 수색 작업을 조율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수색 지역은 광범위했습니다. 개인 부지, 다세대 주택, 산업시설 및 오래된 농장들, 경찰관과 자원봉사자들은 가을 덤불 지하수로 쓰레기통 및 버려진 차량들을 수색했습니다. 테레사 베르크는 신디의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론다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강한 불안감을 보입니다. 론다는 네바다에서 금지 약물 소지로 복역 중인 신디의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론다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며 먼지를 닦았지만 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테레사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론덱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모호했습니다. 론덱의 딸의 실종이 걱정되는지 물었을 때 거짓말 탐지기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짓말, 진실 또는 불확실한 것일 수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수사 중에 론다의 남자친구인 데릭 블랙웰이 예상치 못하게 경찰서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론다와 경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리기 인상을 남기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와의 관계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이 무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릭은 분명히 분노를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행동과 경찰관들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이론은 대릭이 신디를 해치고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릭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그가 1년 조금 넘게 전에 론다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릭은 관심을 좋아하는 매우 허영심 강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디의 실종 직전에 그는 철도에서 시간제 직업을 맡았습니다. 대릭은 술을 많이 마시고 따로 살면서 주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론다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블랙웰을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고 7월 4일 그의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데릭은 아침을 론다와 소녀들과 함께 보냈고 오후 3시에 일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신디의 실종 정확한 시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용의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론다는 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것이 알리바이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블랙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놀라움으로 그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기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신디의 여동생 애슐리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레사 베르크는 소녀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애슐리는 친구들의 집과 자신이 언니와 함께 놀았던 장소들을 가리켰습니다. 블록 끝에서 그녀는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집을 가리키며 그것을 자신의 친구 러스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테레사는 러스가 성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론덱에 이 남자에 대해 물었고 그의 실제 이름이 가이 라스무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역 음악가였습니다. 론다는 신디가 그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딸에게 그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디가 실종된 날 어머니의 금지를 무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러스를 방문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의 집으로 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방문 중이던 여성과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신디를 모른다고 설명했고 러스는 며칠 전에 축제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추적견들이 흔적을 찾기 위해 집으로 데려와줬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틀이 지났지만 신디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신디의 사진이 게시되었고 그녀에 대한 정보에 $10,000의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사람들이 신디를 실제 인물로 보고 행동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누군가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수색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신디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색 지역을 확장했지만 그것은 실망만 가져왔습니다. 수시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낯선 사람이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그들을 방문했는지 또는 누군가가 최근에 예상치 못하게 떠났는지 그 후 수사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범죄 경력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긴 목록의 모든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조했습니다. 그들은 집 수색을 허락하고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용의자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열흘 동안 레이크우드 주변을 뒤졌습니다. 그 후 신디에 대한 공식 수색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수색이 끝난 후에도 많은 주민들은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갈 때 차를 세우고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며 이전에 놓쳤을 수 있는 것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충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디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에서 신디 엘리거가 실종된 지 2주 후 비번인 경찰관이 고속도로 옆 들판에서 불안한 발견을 신고했습니다. 테레사 베르크는 집으로 운전하던 중 이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신디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자신의 감정을 제쳐두고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돌려 레이크우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사진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신디의 몸에는 신체적 영향과 다른 불법 행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지 중 하나에 3개의 작은 화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또한 그의 극도의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순간의 욕망에 이끌린 매우 위험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개인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극이 여기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신디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색 구역에 속했고 이것이 수사관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많은 쓰레기 속의 카펫에 쌓여 있어 발견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개들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도록 훈련된 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흔적을 찾기 위해 다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개들이 데려와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고속도로 울타리의 구멍으로 인도한 다음 범죄 현장 근처 상점 가까이에 있는 전화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전화를 걸었을 수 있다고 추정되었지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디의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론다는 심한 충격과 끝없는 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조용한 마을 레이크우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신디는 7월 4일 실종된 직후 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디의 손톱 아래에서 이물질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이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음을 시사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특히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런 행동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증거 찾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증거 발견 후 수사관들은 약 500개의 제보로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자신의 직감과 의심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특이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7월 4일, 한 어린아이가 신디가 범죄 현장 근처에서 크고 백인 남자와 함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마르고 헝클어진 머리에 콧수염과 작은 턱수염이 있으며 티셔츠와 청바지 반바지를 입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곧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웃 아파트의 주민이었습니다. 그가 발코니에서 바베큐를 하는 동안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신디와 함께 숲 쪽으로 움직이는 크고 백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환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 남자는 긴 헝클어진 머리를 가졌는데 이는 신디가 자매 애슐리에 따르면 친구였던 가이 라스무센의 헤어스타일을 연상시켰습니다. 라스무센은 실직 상태였고 음악에 열정적이었지만 그의 드럼 실력은 평범했습니다. 신디와 애슐리는 그의 연습 소리를 들었을 때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그의 집에 와서 그가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록앤롤 세계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애슐리는 나중에
라스무센이 록밴드에서 연주하는 형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친절했고 그들의 취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슐리에 따르면 라스무센이 신디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디가 아마도 라스무센에게서 부재 중인 아버지의 대체물을 찾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성인과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라스무센의 과거를 조사하자 불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년 전 그는 자전거를 탄 10살 소녀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다른 동기를 증명할 수 없어 증거 부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 부족으로 특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디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부정한 의도로 아이들의 신뢰를 얻는 위험한 범죄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색 영장을 받아 용의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스무센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하기 쉬운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집은 어수선했습니다. 테레사 베르크는 저장실로 사용되는 것 같은 욕실에서 목격자들이 묘사한 것과 유사한 옷을 발견했습니다. 양말에는 풀과 씨앗의 흔적이 있어 들판을 걸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에게 7월 4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자들이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이를 부인하며 친구와 함께 음악 축제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출발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그의 고향에서 2개의 미해결 사건에 그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모두 그의 여학교 친구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한 명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라스무센은 신문을 받았지만 그의 죄를 증명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자의 행동 방식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고 그가 더 저항이 적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 대상을 바꿨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현재 수사와 유사해 보이는 이전 사건 중 하나의 세부 사항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을 다루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체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의 옷에서 그를 신디의 실종과 연결시킬 증거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가능한 도주나 추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그 남자는 감시되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경찰의 지속적인 관심이 불만이었고 지역 라디오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의 오래된 오해 때문에 자신이 쫓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의 주장을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압력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들은 더 부드럽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라스무센에게 신디가 실종된 날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따라 레이크우드에서 걸어서 상점에 도착했고 전화 부스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는데 수색견이 발견한 흔적이 정확히 그 전화 부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의 전체 경로를 재구성하고 신디가 발견된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르크 수사관은 해결의 열쇠가 주변 환경의 세부 사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디의 발견 장소는 들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면 불가피하게 씨앗과 식물 조각이 옷에 붙습니다. 전문가들은 들판에서 식물 샘플을 수집하여 용의자의 양말에서 발견된 것과 비교했습니다. 범죄 기술자는 라스무센의 양말에서 12종 이상의 식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그가 걸었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모두 신디가 발견된 들판의 전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관들은 라스무센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주 범죄 실험실은 들판에서 발견된 증거 분석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디 엘링거와 라스무센에 속하는 생물학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이 라스무센은 콘서트 도중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경찰차에 태워지고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는 동물의 으르렁거림을 연상시키는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관들은 4개월 동안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1996년 7월 4일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신디는 길에서 라스무센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숲에서 산책하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디는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범죄가 일어난 들판에 있었습니다. 신디의 어머니 론다는 사건 이후 종종 범인이 자신 대신 딸을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날 집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그 들판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3월 법원은 가이 라스무센을 신디 엘링거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스무센은 또한 2개의 미해결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저녁 카차 시노브에바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이웃인 막심 글라바츠키와 그의 친구 유리 맘모노프가 TV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운 밤을 보낸 후 음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은 카체에게 그들의 요리 작품을 맛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감자와 양파로 만든 요리로 황금빛으로 맛있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그 요리의 절묘한 맛을 즐기면서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전날 밤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막심과 유리는 바로 이 아파트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그 요리가 그들의 순진한 희생자의 유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2009년 러시아의 문화 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6세 소녀 카리나가 부모님과 함께 검소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1학년에 다니며 뛰어난 학업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방과 후에 전단지를 배포할 시간도 찾았습니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카리나는 러시아의 명문 연극학교에 입학하여 나중에 미국에서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영어 공부에 몰두했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벌어들인 돈을 연극 공연을 보는 데 사용하여 꿈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술에 대한 카리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음악, 특히 록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그녀는 록 콘서트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16세의 그녀는 이런 콘서트 중 하나에서 특정 서클에서 알려진 페테르부르크 밴드 쉐리의 리더인 19세의 막심을 만났습니다. 밝고 괴짝한 성격의 막심은 고스 장면에 속했고 소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많은 짧은 연애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관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양육된 카리나는 비밀스러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정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심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에게 시를 썼고 그의 스타일을 모방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2009년 1월 19일은 카리나에게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먹은 다음 친구와 함께 일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역사 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업하기 위한 구실로 친구 집에서 묵기로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카리나의 학교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카리나는 학교에 제 시간에 준비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7시에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밤은 나디아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영원함의 느낌으로 채웠습니다. 집에 딸이 없는 것이 그녀에게는 이상했고 고통스러운 예감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벽녘에야 나디아는 잠시 잠들 수 있었지만 곧 알람이 울렸고 직장에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카리나의 방에 가서 그녀의 밤이 어땠는지, 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소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카리나가 항상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디아는 즉시 가능한 사고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야간 근무에서 돌아온 그녀의 남편은 즉시 나디아에게 합류했고 함께 그들은 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리나가 밤을 보내기로 한 친구에게 빠르게 연락했지만 그 친구는 숙제를 마친 후 소녀가 집으로 갔다고 알렸습니다. 카리나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부모는 즉시 경찰에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카리나의 부모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알린 지 며칠 후 적극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그녀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친척과 친구들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구조되는 그녀를 살아있는 상태로 찾기를 바라며 모든 구석을 수색했습니다. 2주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스크바 지구에 있는 공터에서 끔찍한 내용물이 든 꾸러미가 발견되었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이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다른 도시 쓰레기장에서 조심스럽게 셀로판에 쌓인 또 다른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적 검사는 이것이 실종된 카리나인 젊은 소녀의 유해임을 확인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가족, 친구들, 경찰관들, 그리고 많은 걱정하는 시민들이 헛되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카리나의 부모는 사망 원인을 확인한 법의학자가 그들에게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번만큼 놀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행위가 해부학적 지식으로 수행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가해자가 고기를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한 때문에 유튜브에서 잔인한 장면을 묘사할 수 없지만 믿으세요. 그것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수사관들의 관심은 특히 발견된 꾸러미에서 일부 부분이 없다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주요 질문은 이 부분들이 어디로 사라졌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한 동기가 무엇이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발견하게 될 진실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수사관들은 다시 소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그 저녁을 함께 보냈다고 주장하던 친구가 원래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공연절 저녁에 숙제를 끝낸 후 집에 가지 않고 그녀와 함께 만남에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리나가 친구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의 휴대전화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그것이 그녀를 집 파티에 초대한 막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룹과의 다른 견해 때문에 친구가 그곳에 가기를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리나는 글라바츠키가 그녀에게 보여준 애정을 고려하여 친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티 참가자 중 한 명은 나중에 카리나가 동의한 후 막심이 그 순간 자신의 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고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즐겁게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이미 한창인 아파트에 도착하자 소녀들도 잔치에 합류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막심은 카리나에게 더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욕실로 물러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친구를 매우 불쾌하게 했고 막심은 그녀에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카리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카리나는 그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심을 따라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친구는 파티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신문 중에 그녀는 나중에 이 정보를 왜 더 일찍 공유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리나가 바쁠 때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막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카리나가 나중에 전화를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심은 그녀를 찾아내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막심의 술 취한 친구들의 위협 때문에 가능한 결과를 두려워하여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수사관들은 카리나의 전화 통화 기록을 받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1월 19일 저녁 늦게 막심 글라바츠키와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곧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졌습니다. 수사팀은 카리나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막심이 방을 임대한 아파트의 주인인 예카테리나 시노브에바를 만났습니다. 막심은 며칠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없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카리나 친구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막심의 전화와 고기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그의 발표 후 소녀들은 잠시 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막심과 카리나는 욕실로 갔고 친구가 떠난 후 막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카리나가 혼자 있고 싶어서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티 후에는 아파트 주인과 막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라만 남았습니다. 왜 유라가 남았는지 소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가기 전에 잠을 갈망했던 예카테리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와 물 튀는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때 유라가 그녀를 막고 연인들이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카차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욕조 아래에서 빨간 얼룩이 발견되었고 냉동고에는 이전에 발견된 것과 유사한 셀로판 봉지에 쌓인 고기가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냉장고의 내용물을 보았을 때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20일에 직장에서 돌아온 후 막심과 유라가 그녀에게 감자와 양파와 함께 고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기가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에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침에 그것을 구입하여 일부는 요리하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순간 예카테리나는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또한 막심이 카리나에 대한 끔찍한 계획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유튜브 제한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이러한 위협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틀렸는지요. 소스노비 보르시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며칠 후 범죄 혐의를 받은 19세 막심 글라바츠키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20세 유리 몰차노프는 약간 후에 크론슈타에서 붙잡혔습니다.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년들은 집을 떠나 도망치려 했지만 곧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에 글라바츠키흐가 이미 친척에 대한 위협과 동물 학대로 당국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사건들은 기각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또한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막심이 정육점으로서의 경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그의 칼 다루는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글라바츠키흐와 달리 몰차노프는 어두운 과거가 없었습니다. 플로리스트로 일하며 그는 둘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인물이었고 글라바츠키흐보다는 추종자였습니다. 두 용의자가 구금되었을 때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바뀌는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는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단지 친구가 흔적을 지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점점 더 범죄가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두 범인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글라바츠키히가 욕실에서 3번 재채기를 하여 몰차노프에게 시작 신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글라바츠키히가 카리나에게 나쁜 일을 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유튜브 정책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항에 익숙하지 않았던 막심은 카리나가 저항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욕실로 밀어넣고 유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 예카테리나 시노브에바는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몰차노프가 방에 들어갔고 글라바츠키히가 카리나를 붙잡는 동안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소년들은 무감각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조각으로 잘라 고기를 다양한 봉지에 포장하고 이를 도시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일부는 쓰레기통에, 다른 일부는 버려진 장소에. 그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찾기 전에 야생 동물들이 증거를 파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행위를 완료한 후 범죄자들은 돌아와 욕조에서 흔적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배고픔에 이끌려 그들은 냉동고에서 고기 한 조각을 꺼내 의심스러운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신료를 듬뿍 넣고 감자와 양파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같은 요리를 나중에 친구에게 제공했습니다. 행동의 동기에 대한 질문에 막심 글라바츠키이는 단순히 배가 고팠고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항상 그런 고기의 맛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개인 소지품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사용했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팔았습니다. 2010년 5월 재판에서 유리 마모노프와 막심 글라바츠키히가 피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둘 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18년과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들이 소녀의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0만 루블과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21천 루블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희생자의 친척들은 판결에 불만족했고 범인들이 종신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의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후회를 보이고 자신의 죄책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대신 막심 글라바츠키히는 그들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고기를 요리하고 식욕을 가지고 먹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한 경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카리나의 가족을 위한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글라바츠키히는 항소를 시작하고 카리나의 어머니에 대해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죄의 발견과 유죄자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카리나의 운명은 오랫동안 언론에 남아 있었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가 단지 우상을 숭배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비공식 그룹에 속했다는 어떤 추측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인터넷 포럼에서는 글라바츠키히의 고스 하위 문화와의 가능한 연결과 범죄의 날짜, 공현절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범죄가 의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조사는 이를 우연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르항엘스크 지역의 엄격한 구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던 유리 몰차노프는 재판 중에 그를 지지했던 친구들에게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9년 이상 감옥에 있은 후 그는 더 완화된 조건의 교도소로 이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 조기 석방을 희망하며 강제 노동으로 형을 변경하기 위해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의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막심 글라바츠키의 삶은 특별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행사에서 유명한 히트곡을 커버하는 록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그들의 공연 영상은 교도소 지도부가 그의 취미를 지원했음을 보여주었고 이전 밴드 쉬레의 팬들은 지원으로 편지와 패키지를 보내며 그를 계속 기억했습니다. 감옥에서 막심은 또한 그의 체포 전에 이미 그의 팬이었고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했던 소녀인 디아나와 결혼했습니다. 3월 24일에서 25일 사이의 밤에 막심은 재탄생에 대한 작별 편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가 곧 석방되기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글라바츠키를 추모하기 위해 타티아나 바셰노바는 2018년에 공식 사건 버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쉐리의 사건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모스크바에서는 고스 하위 문화의 팬들과 젊은 록 뮤지션들을 끌어들인 쉐리 페스트가 열렸습니다. 막심 글라바츠키와 그의 공범 유리 마모노프는 카리나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운명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상실을 극복할 수 없었고 3개월 동안 신경증 치료를 받았지만 이는 그녀에게 실질적인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 신의 재판이 있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소녀는 친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경찰이 개입했다. 수사관들이 처음부터 사건 경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 전까지 수사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1996년 9월 2일, 조디 페럭은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 콘스탄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에너지와 생기가 넘쳤고 스포츠와 자연을 사랑했으며 종종 오빠와 함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2007년 11월 8일, 조디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얼마 후 그녀는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동행할 오빠를 기다렸다. 조디의 어머니는 마을이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딸을 혼자 두는 것이 두려워 항상 동행을 고집했다. 오빠는 그녀를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나중에 데리러 오기로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친구의 부모는 조디가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집까지는 몇백 미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조디는 없었다. 조디가 저녁에 집에 오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항상 시간을 지켰고 허락 없이 외출한 적이 없었다. 여성은 딸이 그냥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조디 친구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소녀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의 부모는 즉시 전에 경찰에서 근무했던 조디의 삼촌인 레이 맥켄에게 전화했다. 레이는 빨리 와서 수색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조디의 어머니는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채올라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면적은 5제곱킬로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 놀이터, 공원 및 소녀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운전했다. 조디의 어머니는 친구들에게도 갔지만 아무도 방과 후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어두워지자 여성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관들도 수색에 합류했다. 조디의 어머니는 딸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났고 결국 예비 경찰관인 레이를 만났다. 그들은 이미 수색한 장소에 대해 논의했고 레이는 누군가가 지역 묘지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여성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하필 묘지일까? 조디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장소는 그녀에게 불편했을 것이다.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지 않는 한? 그러나 레이는 그 장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주저하며 다른 지역을 수색하는 것을 선호했다. 한 여성이 사람들 그룹과 함께 묘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걱정을 자아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입구에 조디의 자전거가 놓여 있었고 몇십 미터 더 가자 어머니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조디는 노출에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증거가 의학 전문가에게 넘겨졌을 때 그들은 사건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손목에서 그들은 한동안 수갑이나 플라스틱 묶음이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웹사이트의 규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을 확인했지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가해자의 DNA 흔적을 분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디의 옷에서 작은 암적색 얼룩과 타액 흔적을 발견했다. 이 샘플을 신중하게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FBI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남자의 DNA를 분리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조디의 어머니와의 대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이 의심스러웠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곧 경찰이 그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 후 이 의심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 다음 수사관들은 조디의 13살 오빠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이 가설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디의 어머니와 오빠의 신문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었을 때 경찰은 통계를 들어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며 가까운 친척들이 종종 비슷한 범죄에 연루된다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수사관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렸다. 수사 과정에서 레이 맥켄이 그날 저녁 4번이나 누군가가 지역 묘지에서 소녀를 찾았는지 물었지만 직접 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디가 정확히 그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레이는 신문을 받았지만 어떠한 관여도 부인했다. 그는 11월 8일 오전에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과 함께 지역 상점으로 운전해 장난감 총을 샀다. 오후 5시쯤 그의 아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고 가족은 저녁을 먹었다. 저녁 8시쯤 레이는 조디의 실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색을 시작했다. 마을의 대부분을 운전한 후 그는 역시 소녀를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묘지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레이가 왜 이 특정 장소를 지목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경찰 경험과 논리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작은 마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 시간 동안 소녀를 찾았지만 아무도 묘지를 수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레이는 먼저 다른 장소를 조사했고 결국 묘지에 도착했다고 대답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레이를 이 사건과 연관시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를 계속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수사관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신문하고 레이를 포함한 300명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단서가 없어 사건은 수년간 계속되었다. 경찰관들은 레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확신을 유지했고 그의 죄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 여러 해 동안 레이는 20번 이상 신문을 받았다. 그는 한 번도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2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사무실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 2011년 여름 수사관들은 전술을 바꾸고 자백을 희망하며 레이에 대한 압력을 높였다. 그는 다시 신문을 받았고 그의 관여를 가리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검사 사무실이 사건을 법정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레이와의 대화에서 경찰관들은 증거의 우연한 발견이나 의도하지 않은 범죄의 가능성을 허용했다.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인 자백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레이는 계속해서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후속 신문 중에 수사관들은 레이의 옷과 차에서 조디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무죄를 주장하며 그날 저녁 조디의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동안 DNA가 그의 물건에 묻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디의 어머니는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관들은 레이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감시 비디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는 사건 당일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비디오는 그가 밖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레이는 계속해서 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그들은 레이가 범죄 당일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것이 그의 관여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했다. 또한 경찰관들은 레이가 2쌍의 수갑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조사 초기에 그들에게 전달했지만 거기에는 조디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레이는 2번째 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신문은 계속되었지만 결과가 없었고 레이는 석방되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 마을 주민들은 이미 그를 유죄라고 생각했고
그가 처벌을 피했다고 확신했다. 수사관들은 두 아들과 딸을 포함한 레이의 친척들과 여러 번 이야기했다. 사건 발생 4년 후 그들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장난감 총을 사러 갔는지 물었지만 아이들은 기억할 수 없었다. 경찰관들은 또한 레이의 아내를 설득하여 그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레이 집 뒤뜰의 모래가 조디의 부추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레이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레이는 계속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죄를 확신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었다. 경찰관들이 말한 모든 증거는 거짓이었다. 그들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그의 옷과 다른 물건에서 조디의 DNA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레이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 소녀는 친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경찰이 개입했다. 수사관들이 처음부터 사건 경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 전까지 수사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1996년 9월 2일 조디 페럭은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 콘스탄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에너지와 생기가 넘쳤고 스포츠와 자연을 사랑했으며 종종 오빠와 함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2007년 11월 8일 조디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얼마 후 그녀는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동행할 오빠를 기다렸다. 조디의 어머니는 마을이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딸을 혼자 두는 것이 두려워 항상 동행을 고집했다. 오빠는 그녀를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나중에 데리러 오기로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친구의 부모는 조디가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집까지는 몇백 미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조디는 없었다. 조디가 저녁에 집에 오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항상 시간을 지켰고 허락 없이 외출한 적이 없었다. 여성은 딸이 그냥 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조디 친구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소녀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의 부모는 즉시 전에 경찰에서 근무했던 조디의 삼촌인 레이 맥켄에게 전화했다. 레이는 빨리 와서 수색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조디의 어머니는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채 올라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면적은 5제곱킬로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 놀이터, 공원 및 소녀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운전했다. 조디의 어머니는 친구들에게도 갔지만 아무도 방과 후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조사관들은 DNA도 없었고 감시 카메라의 기록도 없었으며 조디의 집 마당의 모래도 그의 신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는 그 남자가 묘지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조사관들은 용의자가 말하도록 증거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백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2014년 그들은 레이를 체포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고 대신 남자는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들은 레이가 여러 해에 걸쳐 한 모순된 진술들에 기반했다. 예를 들어 일부 조사 참가자들은 그가 신문에서 언급한 특정 날짜 레이와 나눈 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그는 2번째 수갑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비난받았지만 경찰은 그것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레이의 변호사는 이 혐의들을 근거 없고 터무니없다고 칭하며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후 몇 년이 지나서 한 진술의 작은 부정 확성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조사관들의 편을 들어주었고 레이는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개월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을 주민들, 조디의 친척들을 포함해 추정된 범죄자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다. 비록 레이가 실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은 경찰에게 부족한 증거를 찾을 시간을 더 주었다. 2015년까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7월 28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마을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이웃 도시 화이트 피전에서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자신의 차고에서 나와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를 도와주러 갔다. 소녀가 차고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했다. 그가 케이블 타이를 찾는 동안 그녀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즉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경찰은 빠르게 조사를 시작했다. 그 남자는 체포되었는데 그는 65세의 데니얼 파랜드였으며 전직 어린이 스포츠 코치였다. 그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조사관들은 지역 여러 소녀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발견했고 이는 가능한 다른 희생자들을 암시했다. 파랜드의 전력을 조사하면서 조사관들은 그가 이전에 조디가 살던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형사 기소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건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11월 조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 12세 소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한 남자가 집 모퉁이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놀란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가 데니얼 파랜드라고 알아보았다. 소녀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당시 마을 주민들은 레이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경찰은 여성에게 데니얼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조사관들은 파랜드와 대화했고 그는 누구를 따라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소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를 의심스럽게 여겼다. 그때부터 그녀는 딸을 집 마당에 혼자 나가게 하지 않았다. 2015년 데니얼이 체포된 후 그의 DNA 샘플이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조사관들의 놀라움으로 거의 즉시 조디 페렉 사건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녀의 옷에서 그의 타액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범죄 당시 그가 그녀가 사라진 장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와 한 번만 대화했고 DNA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범죄 몇 년 후 그는 이웃 도시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아내, 자녀들, 손자들과 함께 살며 이웃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체포 후 조사관들은 데니얼이 관련되었을 수 있는 사건에 주목했다. 1997년 소녀가 그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당시 데니얼은 근처에 살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동네를 지나가는 의심스러운 남자를 보았고 그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작성되었다. 그 그림 속 남자는 데니얼과 매우 닮았지만 당시 경찰은 그를 사건과 연결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는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2015년 9월 10일 데니얼은 조디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처음에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조사관들은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자백의 대가로 그들은 최근 시도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이 카운티에서 저지른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한 면책을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종신형을 피하고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데니얼은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고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했다. 그는 가족과 제안을 상의할 시간을 요청했고 1시간 후 동의했다. 데니얼은 그날 차고를 정리하다가 조디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불러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소녀가 들어가자 그는 최근 사건에서처럼 비슷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증거물을 자전거와 함께 묘지로 가져갔다. 이 거래 덕분에 데니얼은 30년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출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선고가 내려진 후 그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과 진심 어린 후회를 표현했다. 체포 몇 주 후 전 보안관은 교도소에 있는 레이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레이는 이 방문이 잘못된 고발에 대한 사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안관은 자신의 말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레이를 여전히 범죄의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데니얼을 도왔다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 중 데니얼은 레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안관은 지역 TV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며 레이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이를 범죄가 아닌 위증으로 체포했으며 자신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레이는 2015년 12월까지 교도소에 남아 있었고 그때 가석방 신청을 할 시간이 되었다. 출소 후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마을에 있는 아버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1년 후 한 영화 제작사가 레이의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요청했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재판 중 보안관은 레이가 조디 수색 당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것을 증명할 비디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공장 카메라에 녹화물을 언급했다. 레이는 특정 경로로 묘지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보안관은 비디오가 반대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그 경로를 전혀 녹화하지 않았고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언론에서 분노의 파도를 일으켰다. 법원이 비디오를 확인하지 않고 보안관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 불분명하지만 이것은 레이가 감옥에 보내진 5가지 사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서해 거짓말을 한 보안관은 처벌받지 않았고 명예롭게 은퇴했다. 상당한 공개적 논란 이후 법원은 레이에 대한 혐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2017년 12월 모든 혐의가 취하되었다. 2년 후 그는 $40,000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에게 가족 전체를 잃고 중범죄 혐의자로 동료 수감자들이 의심하는 끔찍한 조건에서 거의 2년을 보낸 그에게 이것은 충분한 보상이 아니었다. 레이는 자신의 삶을 파괴한 보안관과 다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2019년 말 그는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추가로 $88,000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항소했고 이 판결은 뒤집혔다. 오늘날까지 레이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관료적 장애물이 과정을 늦추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진짜 범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조디의 어머니조차도 여전히 그가 어떻게든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 용의자에 집착했던 조사관들의 수년간의 오보의 결과일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진짜 범인이 오랫동안 자유롭게 지내며 거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했다. 만약 소녀가 어떻게든 차고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조디와 같은 운명이 그녀를 기다렸을 것이다. 이것은 거래를 맺은 후 그의 의도에 대해 물었을 때 데니얼 자신이 말한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또는 레이의 파괴된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